승부패 45회차 현미경구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맨시티 대 뉴캐슬의 빅매치입니다. 저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구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맨시티로서는 악재가 너무나도 많은 뉴캐슬과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맨시티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햄스트링 장기 부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지면 맨시티의 공격 작업 과정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지난 시즌에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맨시티의 득점한 공격수 홀란 선수에게 무려 8개의 어시스트를 했을 정도로 홀란드와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빠지는 경기에서는 홀란드 선수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주중 세비야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홀란드 선수가 90분 풀타임을 소화를 했지만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결장한 상황에서 홀란드 선수가 팀 내 가장 낮은 평점을 기록을 했고 이 90분간 뛴 선수들 중에서 볼 터치가 15회로 가장 적었을 정도로 고립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란 선수가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세비야를 상대로 슈팅도 딱 한 번에 그쳤고 기회 창출도 0번에 그쳤을 정도로 확실히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졌을 때는 맨시티의 에이스 공격수 홀란 선수의 경기력도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라는 플레이메이커가 단순히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 사이 공간, 이른바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직접 침투를 해서 양질의 크로스나 강력한 슈팅으로 직접 마무리까지 해주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의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대신해줄 선수가 현재 맨시티 중원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미드필더 귄도안 선수마저 올 시즌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원에서 창출이 되는 맨시티 특유의 공격력과 득점력이 상당히 약화가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현재 맨시티가 웨스트햄의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인데 이 뉴캐슬전 이전까지 영입이 성사가 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에 맨시티가 세비야와의 슈퍼컵 경기를 그리스에서 치르고 돌아오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연장전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당시에 그리스의 날씨가 상당히 무더웠기 때문에 맨시티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맨시티가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진 상황에서 미드필더 로드리 선수가 중원에서 고군분투 중인데 번리전에서 1골 1도움, 세비야전에서도 동점골을 어시스트를 한 이 로드리이지만 최근에 3경기 연속 풀타임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초반부터 상당히 체력적으로 부침을 겪을 수 있는 맨시티의 로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뉴캐슬은 개막전에서 아스톤 빌라를 5대1로 대파를 하면서 올 시즌 순항을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영입생 중앙 미드필더 토날리 선수가 득점까지 올리면서 맹활약을 했고 영입생 측면 자원 하비반스 역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알토란 같은 영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보다 스쿼드의 뎁스와 짜임새가 한층 더 올라간 뉴캐슬인 만큼 현재
맨시티의 전력 누수와 체력 누수를 고려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맨시티가 세비야와의 슈퍼컵 경기에서 세비야의 맨딜리바르 감독의 전방 압박 전술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이 세비야의 맨딜리바르 감독이 과거 에이바르 시절부터 전방 압박을 조직적으로 가져가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세비야가 수비 뒷공간이 나왔지만 맨시티가 케빈 데브라이너 같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패서가 부족하다 보니까 세비야의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준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맨시티가 뉴캐슬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수비 뒷공간까지 효율적으로 공략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는 세비야전에 결장이 됐었던 맨시티의 핵심 수비수 디아스와 스톤스, 그리고 미드필더 베르나르도 실바가 모두 복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맨시티도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지난 시즌의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14번으로 뉴캐슬이 가장 많은 무승부가 있었다는 점과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맨시티 원정 18경기 2무 16패로 승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과감하게 에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개막전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에버튼이 오히려 아스톤 빌라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는 강팀 뉴캐슬 원정에서 1대5로 대패를 당했고 에버튼은 풀럼과의 홈 경기였다는 점을 감안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튼이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풀럼을 상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풀럼을 상대로 비록 0대1로 패배를 당한 에버튼이지만 풀럼 상대로 무려 슈팅을 19개나 때렸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값이 2.55골이나 됐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라운드 기준으로 에버튼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2.5골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무득점에 그쳤기 때문에 에버튼 특유의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이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상대팀 풀럼 골키퍼 레노 선수가 선방 9개를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운이 따르지 않았던 에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버튼이 최전방 공격수로 닐 무페이 선수와 단주마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상당히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에버튼으로서는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의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풀럼전에서는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된 칼버트 루인인데 이번 빌라전에서는 출전 가능성이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칼버트 루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89cm의 장신 공격수이기 때문에 제공권과 연계 능력이 좋고 무엇보다 골 결정력도 다른 에버튼의 공격수보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이 풀럼과의 개막전에서 다이렉트 공격으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 다이렉트 공격을 4번이나 활용을 하면서 1라운드 기준으로 울버햄튼과 함께 가장 많은 다이렉트 역습을 시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 원정에서 무려 1대5로 대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실점 중에서 3실점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당한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뉴캐슬을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면서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실점이 무려 3골이나 됐었기 때문에 에버튼전에서도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게 된다면 풀럼전에서 보여준 에버튼의 다이렉트한 역습에 의해서 아스톤 빌라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을 당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지난 시즌 션다이치 감독이 에버튼에 부임한 뒤에 강호 브라이튼 원정에서 에버튼이 깜짝 5대1 대승을 거둔 적이 있는데 그 경기가 굉장히 오버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에버튼이 브라이튼을 상대로 역습으로만 3골을 뽑아내면서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을 했고 그만큼 에버튼이 확실히 션다이치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다이렉트한 역습 공격의 위력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이 브라이튼 원정을 가서 5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한 바 있고 당시에도 이렇게 브라이튼이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했는데 에버튼이 효율적인 역습으로만 3골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지난 뉴캐슬전처럼 이렇게 수비 뒷공간을 노출을 하게 된다면 에버튼의 역습에도 이렇게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시즌 브라이튼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뒀을 때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던 칼버트 루인이라는 공격수가 선발로 출전을 해서 비록 득점은 없었지만 한 개의 도움을 포함해서 맹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모로 에버튼이 칼버트 루인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브라이튼 원정 5대1 대승 과정에서 2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던 에버튼의 핵심 측면 공격수 드와이트 맥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에버튼에게는 상당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미드필더 부엔디아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이 부엔디아라는 선수가 최근에 에버튼 상대로 3경기 3골 킬러 면모가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부엔디아의 부상 이탈이 여러모로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스톤 빌라 역시 뉴캐슬전에서 영입생 공격수 무사 디아비 선수가 데뷔전 데뷔골을 넣었다는 점과 주포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한 개의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것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아스톤 빌라의 승리 가능성도 높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스톤 빌라가 최근에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에서 4연승 포함 8경기 6승 2무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여전히 아스톤 빌라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경기는 현재 구매율이 아스톤 빌라 쪽으로 몰린 것에 비해서는 에버튼이 개막전에서 풀럼과의 경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 공격수 칼버트 루인 선수의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전에서 수비 D공간 약점을 노출을 했는데 에버튼이 다이렉트한 역습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에버튼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볼 만한 요소가 충분히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뉴캐슬전에서도 세트피스로 실점이 나왔는데 지난 시즌부터 세트피스 수비가 고질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타코우스키, 마이클 킨, 두쿠레 같은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외로 에버튼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9번 경기는 승패투폴로 가면서 에버튼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웨스트햄 대 첼시의 런던 더비인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첼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브라이튼 출신의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를 영입을 했고 사우스햄튼 출신의 미드필더 라비아 선수까지 영입이 임박이 됐기 때문에 첼시가 엔초 페르난데스를 필두로 카이세도, 라비아까지 합류를 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중원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벅지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출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리버풀전에서 첼시가 자랑하는 양쪽 윙백 칠웰 선수와 리스 제임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다만 또다시 오른쪽 윙백인 리스 제임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첼시가 오른쪽 측면 수비와 공격 공백이
불가피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가 현재 중원, 윙백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쪽이 다소 부실한 모습이 있는데 이 공격수 은쿤쿠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를 파괴할 만한 측면 자원이나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줄 만한 공격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의 영입생 공격수 니콜라스 잭슨 선수가 리버풀전에서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득점을 기록을 하지는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첼시의 잭슨이라는 공격수가 리버풀전에서 역습 상황 같을 때는 침투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지만 과연 웨스트햄처럼 대놓고 내려앉는 수비 블록을 맞이했을 때 잭슨이 연계나 버텨주는 움직임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첼시가 이번 상대가 웨스트햄인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본머스와의 개막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웨스트햄이 본머스에게 점유율 63%나 내줬을 정도로 상당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다이렉트한 공격을 전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라운드 기준으로 웨스트햄이 다이렉트 스피드가 가장 빨랐을 정도로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 다이렉트 공격을 시도를 했고 패스 시퀀스를 보시면 평균 2.04회로 여러 번의 패스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패스 횟수를 짧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전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첼시가 리버풀전에서 실점을 하는 장면인데 리버풀도 단 2번의 패스로 인해서 득점을 만들어냈던 만큼 첼시가 무리해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압박 라인을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웨스트햄이 자랑하는 효율적인 다이렉트 역습에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도적인 공의 점유율을 가져갔던 첼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웨스트햄전에서도 압박 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는 전방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첼시가 지난 리버풀전에서 리버풀이 후반전에 전반전보다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고 경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리버풀이 역습에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앉는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첼시도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는 수비를 상대로 했을 때 과연 첼시가 얼마만큼 공격 화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 2등, 세트피스 실점이 최소 실점 4위를 기록을 했을 정도로 피지컬 자체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내려앉는다면 첼시가 수비를 뚫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첼시가 직전 리버풀전에서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는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적었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첼시가 세트피스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역시 세트피스 한 방이 강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웨스트햄이 사우스햄튼 출신의 미드필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양질의 코너킥, 프리킥이 더해진다면 웨스트햄의 세트피스도 한층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이 개막전에서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0.57, 0.76골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서로의 수비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이고 물론 웨스트햄 역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이 한 골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공격수 보엔 선수의 개인 능력, 중거리 슛골이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첼시의 탄탄한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첼시를 상대로 웨스트햄이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고 홈 두 경기에서 1승 1무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웨스트햄도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파케타 선수가 맨시티 이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파케타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웨스트햄의 공격력이 더욱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AS 로마 대 살레르니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 경기도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로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AS 로마의 핵심 공격 자원들 결장에 비해서 현재 로마 쪽으로 구매율이 많이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시즌 세리에 A에서 로마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던 4명의 선수인데 이 4명의 선수 중에서 3명이 무려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발라 선수와 에이브러임 선수가 지난 시즌 리그 12골, 8골을 넣었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결장이 되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펠레그리니 선수 역시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핵심 공격 3인방이 모두 결장이 된다는 점에서 살레르니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가 공격수 엘 샤라위 선수와 벨로티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유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로마의 핵심 공격수 3인방이 빠지는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로마인데 공격 쪽에서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없는 것 역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선 쪽에 헤나토 산체스라는 자원이 영입이 됐지만 얼마만큼 세리에 A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시즌 5월 홈 경기에서 살레르니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로 덜미가 잡혔던 AS 로마인데 당시에 살레르니의 공격 원투펀치인 블라이에 디아와 칸드레바 선수에게 실점을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살레르니는 지난 시즌 리그 16골을 넣으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블라이에 디아라는 공격수를 지켜냈고 측면 자원 칸드레바까지 모두 지켜냈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유지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피용택이라는 공격수가 터키 리그로 이적이 된 것은 아쉽지만 공격 원투펀치 그것도 로마 원정에서 지난 시즌 득점을 기록했었던 디아와 칸드레바를 지켜낸 것은 큰 수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양 팀의 맞대결을 복기를 하면 이 로마가 홈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살레르니를 상대로 2골 모두 세트피스로 넣었을 정도로 로마가 세트피스 한 방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S 로마가 지난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세리에 A에서 세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반면에 살레르니는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최다 실점 4위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로마가 공격 자원 누수가 심한 상황에서 탄탄한 수비력으로 버티면서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을 보여준다면 로마가 충분히 혼발을 받을 만한 매치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변픽으로 무승부를 가는 이유는 살레르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리에 A에서 무승부가 무려 15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고 특히 원정에서는 살레르니가 2승 9무 8패 무승부가 가장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사스올로 대 아탈란타의 경기인데 사스올로의 단통 패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이적 시장 성과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원정팀 아탈란타 쪽이 더 나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스올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우승을 차지를 했었던 프로시노네의 간판 공격수 물라티에리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적을 보강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2부 리그에서 12골을 넣었던 공격수이기 때문에 1부 리그에서 과연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스올로의 측면 에이스 베라르디가 현재 유벤투스 이적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스올로가 베라르디가 유벤투스로 떠나게 된다면 측면 쪽의 누수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시즌 리그 7골을 넣어주면서 사스올로의 중원 엔진 역할을 했었던 프라테시라는 미드필더가 인테르로 임대 이적이 됐기 때문에 중원 공백까지 있는 사스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도 최전방 공격수 회이론 선수가 맨유로 이적이 되면서 공격적 누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됐지만 나름대로 알짜배기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탈란타가 웨스트햄 출신의 장신 공격수 스카마카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스카마카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하기 전에 다름 아닌 사스올로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21-22 시즌 사스올로에서 무려 리그 16골을 기록을 하면서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된 스카마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스올로의 경기 스타일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탈란타가 지난 시즌 라리가 알메리아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었던 뚜레라는 공격수까지 영입을 했고 토리노 출신의 왼발 플레이메이커 알렉세이 미란 축구 선수까지 영입을 한 아탈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쪽에서도 콜라시나츠, 미첼 바커르 같이 괜찮은 영입까지 한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확실히 사스올로보다는 아탈란타 쪽이 이적 시장에서 전력 보강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즌 사스올로가 홈에서 아탈란타를 1대0으로 제압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아탈란타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던 변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스올로가 측면 자원 베라르디 선수가 유벤투스 이적설 여파로 출전이 불발이 된다거나 아예 이적이 된다면 충분히 사스올로가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몇 시즌간 가스페리니 감독 체제에서 아탈란타가 이상하게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좋았던 경향이 있고 지난 시즌 역시 홈과 비슷한 수준의 원정 성적을 보여줬던 아탈란타이기 때문에 충분히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여담이지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사스올로가 세리에A에서 페널티킥 득점이 무려 9골로 가장 많은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한 팀인데 사스올로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다름 아닌 이적설이 돌고 있는 베라르디라는 선수이고 이 베라르디가 지난 시즌 페널티킥으로만 7골을 넣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베라르디가 실제로 유벤투스로 이적이 된다면 여러모로 사스올로가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사스올로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체 대 라치오의 경기인데 레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시즌 라치오 킬러 면모가 있었던 레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라치오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둔 레체이고 최근에 3경기만 놓고 보면은 레체가 라치오를 상대로 2승 1무의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라치오를 상대로 고춧가루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라치오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때 당시 혼자 2골을 넣었던 레체의 미드필더 레미 오딘 선수가 보르도로 이적이 됐고 라치오와의 홈경기 2대1 승리를 거뒀을 때 당시 결승골을 넣었던 콜롬보라는 공격수는 AC 밀란 임대 복귀가 됐기 때문에 라치오를 상대로 강했던 선수들이 빠진 것은 레체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레체가 지난 시즌 라치오 상대로 2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했던 에이스 공격수 스트레페자 선수가 팀에 잔류를 했기 때문에 이 스트레페자 선수를 필두로 해서 라치오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라치오가 핵심 미드필더이자 플레이메이커인 밀린코비치 사비치 선수가 사우디 리그 알힐랄로 이적이 되면서 중원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라치오도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 출신의 일본 대표팀 플레이메이커 카마다 다이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중원 보강을 했고, 지난 시즌 라리가 지로나에서 맹활약을 한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선수, 그리고 현재 조규성 선수가 뛰고 있는 미트윌란의 측면 에이스였던 이삭센까지 영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알짜배기 보강에 성공을 한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지로나에서 맹활약을 한 공격수 카스테야노스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178cm로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헤딩 뚝배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즌 이 카스테야노스 선수가 지로나 소속으로 다름 아닌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혼자서 4골을 넣은 적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도 카스티아노스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특유의 뚝배기로 득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세트피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그렇게까지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카스티아노스 선수가 합류가 된다면 라치오의 세트피스 한방 위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4번째로 많았던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치오를 상대로 세트피스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시즌 라치오가 레체 상대로 2경기 3골을 넣었는데 3골 중에서 레체 상대로 세트피스 골이 단 1골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카스티아누스 선수가 합류를 한 것은 라치오의 세트피스 위력을 더함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는 영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치오가 베테랑 공격수 임모빌레 선수가 직전 프리시즌 경기에서 2골이나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고, 이 임모빌레 선수가 지난 시즌 레체 상대로 2경기 2골로 강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모빌레 선수가 한 방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라치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전력적으로는 라치오가 한 수 위의 전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치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이지만, 최근 레체의 라치오전 천적 면모, 그리고 레체가 프리시즌 5경기 4승 1패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유지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레체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우디네세 대 유벤투스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우디네세 쪽 이변까지 한번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측면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윙백 우도지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이 됐고, 유벤투스 역시 측면 자원 디마리아 선수와 콰드라도가 각각 벤피카와 인테르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측면 쪽에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이 이적한 것에 비해서 이렇다 할 굵직한 영입이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스올로의 측면 공격수 베라르디 선수 영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이스킨이나 밀리크 같이 지난 시즌 임대로 내리고 있었던 공격 자원들을 완전 영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준척급 영입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디네세 역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신시내티 출신의 공격수 브레너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세리에 A에서 과연 얼마만큼 통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디네세가 프리시즌 기간에 굉장히 경기력이 준수했는데 프리시즌 성적이 4승 1패를 거두면서 굉장히 순항을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나 직전 코파 이탈리아 1라운드 경기에서는 하브리그 팀을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고, 이 프리시즌 기간에 우디네세의 주요 공격수인 토뱅 선수와 베투 선수가 각각 3골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디네스가 자랑하는 두 중앙 미드필더 사마르지치와 로브리치 선수 역시 각각 프리시즌에 3골, 2골씩 기록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우디네스가 의외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가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리에A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8골로 나폴리보다도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줬는데 이 우디네스가 세트피스 실점이 지난 시즌 6골로 세 번째로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디네스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기대 실점 값은 12.73골로 네 번째로 높았지만 기대 실점 대비해서 실제 세트피스 실점이 6골로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최대 강점이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나쁘지 않았던 우디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디네스 같은 경우에도 191cm의 제공권이 준수했던 중앙수비수 백항 선수가 페네르바체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지난 시즌만큼의 세트피스 수비나 공중볼 경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벤투스가 이렇다 할 영입 자원이 없었다는 점, 지난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이 20골이 원정에서 적어졌다는 점, 지난 시즌 유벤투스의 최대 강점이었던 세트피스 상황에서 우디네스가 지난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의외로 적었다는 점, 우디네스의 핵심 공격 중원 자원들의 프리시즌 골 감각이 괜찮았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유벤투스가 의외로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상대전적 면에서는 최근에 유벤투스가 우디네스 상대로 6경기 5승 1무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벤투스라는 팀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세리에A에서 경기당 평균 크로스 횟수가 19회로 두 번째로 많은 크로스를 뿌렸던 만큼 측면 공격이 주요 루트인데 오른쪽 측면 자원인 디마리아와 콰드라도가 모두 이적이 됐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크로스의 강점이 있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유벤투스가 오른쪽 측면 크로스의 위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유벤투스가 왼쪽 측면에 코스티치라는 크로스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건재하지만 디마리아와 콰드라도가 활약을 했었던 오른쪽 측면의 공격 위력이 떨어진다면 우디네스도 충분히 홈에서 버텨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5회차 현미경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